저번에는 중산층이 없으면 자유민주주의 유지하기는 왜 힘드는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바로 중국, 정확히는 왜 중국이 세계 패권을 잡을 수가 없냐라는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보통 중국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과거에는 찬란하지만 2차 세계전 후 가난한 나라, 지금은 세계의 공장, G2 떠오르는 경제 강대국, 미래의 패권 국가라는 대중들에게 인식하는 이미지이죠. 물론 지금은 코로나 사태, 미중 패권 전쟁이 시간이 갈수록 세계는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왜 세계 패권을 잡을 수 없냐라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답이 나오겠지만 제 개인적 견해로서는 아무래도 중국은 국제지정학적 요소가 제일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세계 패권을 지닌 미국은 동쪽과 서쪽 각각 대서양과 태평양이 있으며 북쪽에는 캐나다, 남쪽에는 멕시코가 국경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사실 영국이라는 근원지에 시작되어서 언어 문화 체제가 같아 사실상 한 나라라고 봐도 무방해 보일 정도입니다. 남쪽 멕시코는 미국의 국력에 비해 너무 약해서 미국이 다른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 크게 문제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기 군사력을 마음 놓고 전 지구에 돌아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접한 국가 2개밖에 없고 동서에는 바다밖에 없으니까요. 반면 중국은 육지와 바다를 접한 주변 국가들만 거의 20개국이 맞닿고 있습니다. 중국에 인접한 국가들은 대체로 중국과 사이가 안 좋거나 미국과 동맹을 맺은 국가들입니다. 특히 주변국 중에서 인도, 러시아, 한국, 일본 등 국방력이 만만치가 않은 국가들이라 더 쉽지가 않습니다. 즉, 중국은 다른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러 갈 때 미국만큼 행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중국은 서부 진출하기 위한 1대1로라는 야심찬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만저도 쉽지가 않은 게 1대1로 참여한 국가들 중에 최근에 터진 카자흐스탄 사태와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위구르 문제 격상, 현재 진행 중인 미얀마 민주화 사태, 미국의 이란 제재, 시리아 내전, 터키 반정부 시위 등 1대1로 참여한 국가들의 경제 및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대1로의 미래 전망은 그렇게 밝지가 않으며 여전히 중국은 미국과 동맹을 맺은 국가들한테 포위를 당하고 있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의 현 체제와 중진국 함정 문제 충돌입니다. 중국은 마오쩌둥 시대를 저물고 덩샤오핑이 집권하면서 개방개혁을 하게 됩니다. 개방개혁 이후 중국은 40년간 2018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 9.59%를 달성해왔으며 세계 GDP 2위, 무역 1순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런 지표들만 보면 앞으로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겠구나, 이제는 미국이 저물고 중국이 뜨겠구나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고도 성장함에 따라 중국 인민의 인건비가 많이 증가하게 되면서 전 세계 기업들이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인도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중국은 과거 한국, 대만이 부딪혀왔던 중진국 함정 딜레마가 오게 됩니다. 한국과 대만은 당시 고부가 가치의 산업들로 산업 전환하게 되면서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고 이 두 국가는 결국에는 산만 달려 선진국로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떨까? 중국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어 중국 제조 2025를 내놓고 제조업 기술 역량을 강화하려고 하지만 미국이 5G 통신 장비, 반도체, 전자 장비에 관한 중국 기업들을 보이콧 및 제재를 시작으로 동맹국들한테 중국과 디커플링을 요구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반도체, 전기차, 자율주행, AI 등 중국 기업들이 해외 인재 영입과 해외 기업 합병 및 이수를 통해 기술 약진했으나 서방 과일본에 비해 아직까지 많이 뒤처 있고 서방 세계가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여 기업 합병 및 인수 금지, 중국 관련 기업 보이콧 등으로 중국 기술 굴기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재영입 인수합병으로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에는 한계이며 그보다 필연적으로 다양한 산업 생태계와 성숙된 시장 경제를 요구합니다. 과거에는 일당 독재 체제로 중국의 산업 근대화를 하는데 효율적이고 빨라졌지만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2차, 3차 산업 비중이 높아지면서 그만큼의 수요 욕구도 다양해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산업 생태계도 다양해지고 이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의 계층과 직업 또한 다양해집니다. 사회 구성원이 다양해질수록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 공산당 체제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사회적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중국 공산당은 전반적으로 사회를 통제할 수 없게 되어 자칫하다가는 민주화운동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중국은 공산당 체제를 더 길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산당에 위협이 되는 산업들을 중점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국이 규제하는 산업들은 중국의 미래를 담당하는 고도의 서비스 산업들입니다. 공산당 체제에 최적화된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공교육을 육성하고 인터넷 강의나 학원 등 사교육 규제를 한다거나 IT 거대 자본 세력들이 미래의 잠재적 위협 세력으로 판단하고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기업들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최대 배달업체 디디취싱은 나스닥에 상장했다는 이유로 단독점 혐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가면 시장은 정부의 신뢰를 잃게 되고 중국은 산업 생태계 질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중국 경제의 질적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사회적 신뢰가 잃어가게 되면 중국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연장하면서 성숙된 시장 경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다양한 산업 생태계와 성숙된 자유시장 경제를 구축해야만 양질의 경제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정치적 안정성을 가져다 주어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나는 조건이 성립됩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중국은 서비스업이 아니라 제조업을 중심을 기반으로 고부가 가치의 산업국가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서비스업을 규제하면서 충분히 중국은 자신의 체제를 유지한데 중진국 함정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고부가 가치 제조업 전환도 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고도의 서비스업이 발전해야 제조업에서 일자리 잃은 실직자들은 바로 제조업보다 고도의 서비스업 종사자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애플, 아마존, 마소와 같은 고부가 가치 IT 서비스 산업이지만 점점 자율주행, AI, 5G, 빅데이터 등 고도화가 돼가면서 그에 맞게 제조업도 서비스업의 수준에 맞게 올라서 반도체, 자동차, 기계 설계 등 산업들이 고도화가 되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 점점 높아짐에 따라 서비스업이 고도화되고 그에 따른 제조업이나 농업도 고도화되어 갑니다. 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사람들은 국가의 통제나 눈치 없이 자연스럽게 생각이나 표현을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에 창의성에 대한 자유가 보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중국이 큰 내수시장 기반으로 제조업 고부가 가치 산업을 넘어갈 가능성은 있으나 서비스업의 발전이 막히게 되어 제조업에서 실직한 이들을 서비스업 종사자로 전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들은 결국 사회적 혼란에 가져다 주어 중진국 함정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 멕시코와 같은 남미 국가들과 터키, 태국 등 고부가치 제조업 혹은 고도의 서비스업 국가로 전환하지 못하여 중진국 함정에 빠졌습니다. 특히 남미 국가들은 온전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사회민주주의 국가 형태라서 자원과 비용이 분배나 복지의 중심에 두이고 있어서 고도의 서비스업이 발전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정학적 위치, 공산당 체제, 중진국의 함정 문제 등등 이것들을 유기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은 미국을 추월해서 패권을 잡기는커녕 중국 대내외의 위기가 위협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이 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